이제 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한번 해보죠. 문제가 어려운 건 분명해요. 어려웠고 우리가 아직 문제 연습을 충분히 못한 시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7월달, 8월달쯤에 나오면 딱 좋은 문제 유형들과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4월달에 다 배우지도 않은 내용들이 너무 구석구석 곳곳에 문제가 나왔어요. 난이도가 높은 건 분명히 인정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게 뭐 본고사가 아니니까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공부했던 것과 연관지어서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시험 볼 때 문제풀이 할 때 제가 계속 강조는 하긴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어예요. 패스. 자,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내가 어디선가 들어보긴 했는데 뭔가 익숙하긴 한데 잘 모르겠다는 지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뭔가 꼼꼼히 읽어서 이해하고 맞는지 틀린지 해석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출제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출제자는 충분히 이 사람들이 뭘 속아 넘어갈 거를 알고서 접근해서 지문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어디선가 들어봤고 그럴 것 같다라는 지문에 현혹돼 가지고 시간을 끌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열심히 이해해가지고 읽어봐서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이런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알아도 틀리고 몰라도 틀리는 거예요. 찍는 거니까 그런 걸 읽어서 이게 뭐지라고 시험을 보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이걸 정확히 알고 싶다, 다음에 더 잘 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공부를 해야 되지만 시험 시간에서는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이게 뭔지 깨달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자신 없거나 의심나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내가 공부했던 확실한 지문이 나올 때까지 쭉 넘어가면서 답을 찾아야 되고 없으면 체크하고 다른 문제를 가야지 그 문제의 끝까지 몇 번이 답인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만 한번 쭉 읽어봤는데 배운 바가 없고 답을 모르겠다. 여기서 답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해가지고 뭐 연필 굴리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뭔가 의심이 되고 느낌이 오겠지만 결국 그건 답이 아닐 거예요. 채점을 해보면.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가지고 시간을 뺏겨가지고 다른 확실한 쉬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는 걸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건 이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남들보다 더 잘 80점, 9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라면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험은 배웠던 것만 정확히 풀고 배웠는데 그걸 실수해서 틀리고 오지만 않으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일단은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수강생보다 많이 배웠어요.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가지세요. 배운 것만 정확히 풀어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이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80점을 맞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좀 세우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또 버려야 돼요. 오히려 막상 시험에서 모의고사 막 80점 넘게 계속 맞다가 실제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 여러 봤어요. 내가 항상 고득점을 맞다 보니까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지문을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데 모르는 지문들이 자꾸 나오면 그걸 해석하겠다고 시험 시간을 놓치거나 뭔가 마음에 긴장이 돼가지고 쫓겨서 답안지를 잘못 체크하거나 그래서 또 불우한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찌됐거나 시간 조절이 첫 번째고 시간 조절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지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합격과 상관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때까지 연습을 할 때도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갑자기 원래 1번의 개념은 부동산의 개념이 뭐냐라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긴장하지 말고 가볍게 아는 게 있는지 모르는 게 있는지 따져보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괜찮아요. 쉬운 유형의 문제예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를 주고서 옳은 게 몇 개냐, 틀린 게 몇 개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유형이지만
옳은 것이 뭐냐,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보기로 주어진 경우에는 다 몰라도 답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긴장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먹고, 중요한 것은 옳은 걸 구하라고 했는지 틀린 걸 구하라고 했는지를 이걸 명확히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다가 맞은 거면 동그라미, 틀린 거면 X를 정확히 치고서 답을 찾을 때 정확히 이게 옳은 걸 구하라는 건지 틀린 걸 구하라는 건지 확인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실수를 못해서 1개, 2개, 3개 틀려가지고 나중에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을 분류를 하는데 여기가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및 대리업,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이죠. 투자 자문업, 컨설팅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 상담을 얘기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 뭐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얘기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여기에서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는 게 뭐냐를 꼭 외워야 된다고 했던 게 뭐냐면 금융업이에요. 금융업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돈 빌려주는 거 하는 게 아니죠. 대출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관련 없고. 자, 투자업은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투자 컨설팅 자문은 괜찮지만 투자업은 안 된다는 거. 이 2개를 외워야 되고, 하나가 기관이라고, 금투기관이라고 외우면서 기타 관리업은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어요. 즉 공급업과 임대업은 크게 나눌 때 공급업이 있고 임대업이 있고 관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업 이런 게 있는데, 공급업과 임대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이 있어요.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비기가 있고, 임대업도 주비기가 있는데, 기타 관리에는 주거용, 비주거용만 있지 기타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표준산업분류하면 29회 동안에 이것만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 표를 외워야 되느냐, 그런 건 없어요. 즉 금융업 대출해 주는 거 아니다, 투자업 아니다, 투자 컨설팅 자문은 괜찮은데 투자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좀 더 어려운 문제였다면 이게 투자 자문업이 아니라 투자업 집어넣으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근데 투자 컨설팅이니까 문제 없고 넘어가고, 자, 관리업에는 기타 부동산이 없다예요. 기타 부동산은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급업, 임대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있지만 관리업에는 주거용, 비주거용만 있고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없어요. 일단 이렇게 3가지가 기억해 놔야 될 거고, 자, 1번은 모르겠다. 일단 체크해 놓고 가요. 정확히 모르겠다라면 니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문제 없죠. 부동산 학에서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라는 얘기였고 서로 상호 연관이 있겠죠. 이건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자, 디귿에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한다. 이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학계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익성, 효율성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었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건 아니죠. 공익은 절대로 우선시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런 지문이 나오면 나라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익성도 중요하지만 사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둘 다 중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민간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학과 관련된 투자는 다 사익성이라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한다. 리을은 무조건 100% 틀린 거고, 디귿은. 자, 리을에,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리업이 나왔어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나오면 출제자의 90% 이상은 이 관리업을 넣으려고 그래요. 관리업에는 기타 부동산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러면 관리업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일단 어떤 문제 푸는 어떤 충분한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야, 관리업인데 무슨 갑자기 임대업이 왜 나와?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라고 그럴 수 있었어야 돼요. 뭔지 모르고 이 단어가 뭔 뜻인지 모르고 당황해서 읽어나가는데 뜻도 해서 못하고서 읽어나가는 것만 대부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관리업이니까 여기에 부동산 관리업이 나오고, 관리업이 나와야지 임대업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고, 관리업에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얘는 기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임대업이라는 말도 틀렸고 기타라는 말도 나오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외웠다라면, 머릿속에 담아뒀다라면 리을도 확실하게 틀렸다를 알 거고. 자, 미음에 개발하는 주체가 정부, 지자체, 공사 등인 경우를 3섹터라 하지 않고 몇 섹터라 한다? 1섹터라 했어요. 3섹터는 누구와 누구?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개발할 때 3섹터라 그랬죠. 자, 그럼 미음도 틀린 거예요. 그럼 틀린 건 뭐가 있냐면 디귿과 리을과 미음 세 개가 틀린 거죠. 그럼 답은 없어요. 이게 만약에 기출문제라면 모두 정답 처리돼야 돼요. 답은 디귿 리을이 아니라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답이에요. 자, 1번은 모두 정답 처리가 될 거예요. 아싸 해야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찌됐거나 근데 왜 이 중요한 미음이 틀렸다는 건, 이건 확실한 건데 왜 이걸 질문한 사람이 없었는지가 저는 그게 의아해요. 알고 있었죠? 네,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표준산업 분류가 나왔다고 해서 긴장할 게 아니라 정확히 단어를 찾아볼 때 금투 기타 관리는 표준산업 분류에 해당되는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다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일단 얘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지문이니까 금융업, 투자업 관련 없고, 관리업에 해당되는 기타 부동산이 없어요. 기타 관리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정착물. 자, 이건 이제 1번에서 좀 뭔가 당황했고 2번은 좀 풀어야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2번도 만만치가 않은데 한번 보죠. 자, 일단 지문을 보니까 민법에서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라 그러죠. 정착물을 두 개로 나눠요. 종속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정착물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독립정착물 4개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 그랬어요. 자, 4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건물이 있었고, 두 번째가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등기됐을 때는 우리가 임목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타인 토지에 재배를 했든 내 토지에 재배를 했든지 간에 무조건 재배되는 농작물은 누구 거다? 경작자 거다예요. 이 4가지는 토지 소유권과 함께 따라다니는, 권리가 소유권이 따라다니는 정착물이 아니라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독립정착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4개를 외웠어야 돼요. 이 4개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가 풀어 들어갈 텐데, 쭉 보니까 농작물이 나오고, 농작물 나오고,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가 아니죠. 농작물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정착물로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정착물이에요. 자, 일단 4개를 외웠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된 물건으로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붙어져 있을 목적으로 붙여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붙어져 있는 가식수목, 정착물이라 하지
않죠. 판잣집 정착물이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붙어 있으면 정착물이라고 하지 않았고, 정착물은 영구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져 있어야 되고. 3번에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문인데,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이래요.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얘는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이에요. 정착물이라는 건 건물에 이유 있게 붙어져야 돼요. 뭔가 목적이나 이유가 있게 붙어져 있어야 되고, 떼어냈을 때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문제를 일으켜야만 부동산인 정착물로 취급하고, 아무 문제도 없이 떼어낼 수 있다는 건 이건 정착물,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라 해야 돼요. 이건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 아무 문제가 없이 떼어낸다, 이런 물건은 동산이라고 한다라고 나와야죠. 자, 이 지문을 놓치면 뭔가 좀 당황스러운 1번이 그랬어요. 보기가. 자, 4번.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물건은 일단 동산이 아니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일단 불분명하다. 그럼 뭘로 본다? 부동산인 정착물로 취급한다예요. 자, 정착물로 취급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착물로 취급한다라는 얘기는, 자, 이건 이 정착물로 취급할 때 얘가 독립정착물이다, 아니면 종속정착물이다. 이런 말 없잖아요. 우리가 독립정착물은 딱 4가지만 외웠고 나머지는 다 정착물이라고 한다면 종속정착물이에요. 자, 그럼 얘가 종속정착물인데, 자, 그러면 매도자에게 귀속돼요, 매수자에게 귀속돼요? 매수자. 얘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출제자가 정말로 맘먹고 틀리게 하겠다라면 여기에 매도자, 매수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매도자는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히 따져보면, 지문을 바꾸면,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물건은 일단은 뭘로 놓고 정착물인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토지를 넘길 때 같이 넘어가는 종속정착물로 누구에게?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이런 지문은 사실 우리가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문이에요. 나중에 잊을만 하면 속임수로 내는 지문이니까 4번을 중요 체크해 놓고, 자, 정착물인지 불분명할 때는 일단 정착물로 놓고 부동산으로 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를 넘길 때 매수자에게 넘어간다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당연히 매수자에 넘어가는 건데 매도자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5번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른 식물 등은, 자, 여기까지의 지문을 제가 어떻게 빠르게 읽냐면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 그냥 자라는 나무예요. 산에 있는데 경작의 노력을 가하지 않는데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정착물이에요. 아무 정착물이에요. 다만 독립정착물이 아니라 종속정착물이죠. 우리가 정착물이 아닌 건 주의해야 될 건 딱 3가지 배웠어요. 3가지. 가식,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수목, 판잣집, 그 다음에 임차인이 설치한 거. 이 3가지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라 그랬고, 나머지는 다 정착물 맞는데 나머지 정착물을 종속과 독립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착물 맞는데, 자, 매매 시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가요, 함께 이전돼요? 함께 가겠죠. 이게 종속 정착물이니까 토지 소유권 넘길 때 이 소유권 권리도 같이 따라 넘어가는 거예요. 함께가 맞고, 별개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틀린 얘기예요. 독립이 아니라 얘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이다예요. 자, 물론 2번도 지문이 좀 어려웠어요. 까다로웠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자, 이거예요. 정착물을 구분할 때 토지 소유권의 일부로 구분되는 종속 정착물과 나머지 이 4가지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4가지 독립 정착물이 있더라. 건물,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등기된 임모,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4개는 당연히 정착물인데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착물이 아닌 걸 또 기억해야 되겠죠.
동산으로 구분했던 건 뭐가 있었냐면 가식, 수목, 그 다음에 판잣집, 그 다음에 건물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인지를 판단할 때 임대인이 부착한 건 정착물이 맞는데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이건 동산으로 간주하더라요. 자, 그럼 정착물이 아니냐 기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이 두 가지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정착물이 아니다예요. 동산이고 정착물이라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말이 나오면 일단 정착물이고 부동산이더라. 자, 나머지는 정착물 부동산인데 정착물 부동산을 종속과 독립으로 두 개로 구분하더라. 그러면서 나머지는 종속인데 이 네 가지만큼은 독립부동산이더라.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정착물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 건물, 명인 방법, 등기된 임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이렇게만 구분하면 이 문제는 풀려져야 돼요. 단어만 집중해가지고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만 따져보면. 그래도 뭐 만만치는 않았어요. 특히 4번은 제가 이제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한다. 이렇게만 가르쳐준 이유는 지금까지 29년 동안 동산이다라고 나온 지문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모르겠으면 이거 아니면 정착물이지라고 판단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종속정착물은 팔 때 토지 소유권과 함께 누구한테?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거라는 거. 자, 3번 볼게요. 갑자기 또 맞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렵게 나왔어요. 자, 토지의 특성, 부부 연계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1번을 보니까 수익환원법으로,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죠. 직접 하는 법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자, 적용을 하는 게 영속성이다? 모르겠네. 일단 넘어가요. 체크해놓고. 자, 두 번째. 부동성으로 가격의 하락에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자, 여기에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죠. 자, 소모되지 않는 건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 자, 이건 100% 틀린 거죠.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영속성이 나와야 되고. 3번에 개별성은 소유하면서 생기는 자본이익, 처분이익이라고도 하고 운용이익, 사용이익, 소득이익이라고도 해요. 제가 한 100번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말 나오면 뭐? 영속성이에요. 내가 팔기 전까지 이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사용이익도 얻을 수 있고 처분할 때 자본이익도 얻을 수 있다. 자, 이 개별성도 100% 아니라 영속성이 나와야 돼요. 얘도 영속성, 얘도 영속성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4번에 인접성으로 장기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장기적 배려는 영속성 때문인데 더 중요한 건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토지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인접성이 아니라 뭐다? 영속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또 너무 쉬운 지문이에요. 물리적 공급 가격 탄력성이, 자, 물리적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죠. 그럼 뭐예요? 부중성이죠. 용도의 다양성이 아니라 부중성 때문이에요. 나머지 지문이 확실하게 4개니까 야, 1번이 답인가 보다라고 찍고 넘어가면 좋은데 얘가 뭔지 이걸 굳이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모른다라면 이미 틀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부부 연계를 알았다라면 나머지 2, 3, 4, 5번을 다 맞았어야 돼요. 사실 정확히. 다 2, 3, 4, 5는 기본적인 내용만 나왔으니까. 자, 일단 1번을 얘기하면, 자, 영속성에 대해서 충분히 쭉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소모되지 않으니까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있다 없다?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다예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는데 재생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더라. 왜? 소모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본이익과 운용이익.
즉 사용하면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소득이익이나 사용이익을 얻고 처분할 때 처분이익이라는 자본이익도 얻을 수 있더라. 영속성이고. 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한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죠. 자, 이걸 뭐라고 했냐면 비가역성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장기적 배려에 대한 내용은 영속성과 함께 비가역성이 중요해요. 비가역성이 딱 한 번 여기서 나와요. 근데 뒤에 보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건 부중성이고.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이제 알아가면 돼요. 자, 영속성은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장래, 미래가 보장돼야 돼요. 토지는 장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가 있죠. 왜?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장래에도 뭐가 얻을 수 있다?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의 근거가 된다고까지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가치는 뭐냐면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에요.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감정평가 할 때 가격과 가치가 처음에 감정평가 기초 내용이었어요. 즉 가치는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배웠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인데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감정평가할 때 뭘로 판단하냐면 첫 번째가 원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용을 바탕으로 요만큼 만들어졌으니까 이 정도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가법. 두 번째가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야, 다른 데서 이 정도에 팔리니까 이 정도 가치가 있어 라는 거. 세 번째가 수익환원법인데 야, 이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치가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쓰는 수익을 순수익, 순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누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 그러고 이 환원이율에 원래는 자본수익률과 자본회수율을 더해서 구하지만 토지는 감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자본회수율을 빼고 쓰는 걸 직접환원법이라 그래요. 알 필요 있어요? 내가 얘기한 거, 방금 얘기한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깊게 알 필요가 없고 수익환원법에서 이런 식을 바로 쓸 수 있는 걸 직접환원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얘예요. 수익이에요. 자, 수익은 현재 나오는 거예요? 장래 나오는 거예요? 장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정의를 보면 장래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아직 정확히 안 배웠으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장래 수익을 우리가 계속 배웠던 내용에 투자론에서 투자는 지금 하지만 수익은 지금 얻는 게 아니라 장래에 얻어주죠. 토지에 투자했을 때 장래의 수익이 확실하게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속성에 기반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이 문제는 틀렸어도 사실 중요한 건 2, 3, 4, 5번에 왜 내가 답을 찍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걸 잘 몰랐기 때문이고 가장 어려운 지문 1번이 답이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정도까지는 내지 않을 거예요. 단서가 너무 없는데. 자, 어찌됐거나 수익환원법은 이런 말 나왔다고 쳐요. 만약에 본고사라면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을 장래 수익을 환원이율로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온다라면 모르겠지만 장래 들어갔네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장래를 보존할 수 있는 것, 장담할 수 있는 건 영속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영속성은 장래라는 말과 두 가지가 소득 이익과 자본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가 영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장래라는 말이 나올 때가 가치와 수익환원법이에요. 장래 수익이니까. 자,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본고사라면 출제자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 내지는 않고 수익환원법은 장래 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는 방법이므로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얘기예요.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건 영속성이니까.
자, 그렇게만 해석하고 넘어가도 괜찮고. 자, 4번에 첫 페이지가 만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더 됐을 텐데. 자,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죠. 자,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했다. 자, 이건 정상제 맞아요? 맞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정상제고,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뭐 정확히 구분하기는 애매하다 그랬어요. 시대나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걸 열등제라고 그랬어요. 정상적이지 않고 열등한 물건은 소득이 증가해도 오히려 수요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자, 문제되지 않고 2번에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인 경우, 대체제. 자, 대체제와 보완제를 구분하는 건 수요의 방향이라 그랬어요. 수요의 방향이 반대면 대체제, 같은 방향이면 보완제라고 했으니까 그걸 따져볼게요. 연립주택 가격 상승이래요. 그럼 가격을 뭘로 바꿔야 된다? 수요로 바꿔야죠. 그럼 연립주택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가 감소했을 거예요. 자, 이때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대체제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문제되지 않고. 3번에 대체제인 경우, 또 대체제 나왔어요. 수요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고, 연립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연립주택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가 균형점 이동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냐?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증가하면 무조건 따지지 않고 양은 증가 이랬어요.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으로 따질 때 수요가 증가하면 선호도가 높아졌으니까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자, 원래 사실 이게 기출이라면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해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경제학에서 이렇게 구분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둘 다 그냥 증가한다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기출이라고 한다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찌됐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점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4번에 종전과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자, 이 표현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지문이고 제가 예전에 중간고사에 문제를 냈던 지문의 일종이긴 해요. 자, 종전과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임대료가 가격이죠. 자, 그럼 가격이 변했다 안 변했다? 이 말뜻에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가격에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참,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 증가, 소득이 높아져도 수요 증가,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아져도 수요 증가, 인구수가 많아져도 수요 증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 때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한 거죠. 자, 이런 걸 수요량의 증가가 아니라 수요의 증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돼요. 자, 중요한 지문이에요. 수요의 변화. 만약에 이것보다 저는 조금 더 어렵게 냈는데 이런 거예요. 가격이, 임대료가 상승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했더라라고 나왔어요.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죠. 수요량이 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에 의한 수요량 변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수요량이 변했다는 얘기죠. 가격은 올랐으나 소득이 너무 높아져서, 또는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또는 인구수가 너무 늘어나서 오히려 수요량이 더 증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요인들을 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닌 뭐라고?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일정하든지 간에 가격 변화가 아닌 나머지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건 이건 다 수요의 변화,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 그랬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 변하는 건 이건 수요량의 변화라 하면서 곡선 위의 점의 이동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가격이 변함없는데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건 가격 때문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이니까 수요의 변화. 자, 이 지문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지문을 봤을 때 가격이 높아지면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갑자기 수요가 늘었대요. 당황하면 안 돼요. 수요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가격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더 변할 수도 있구나. 즉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예를 들면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10이 줄었는데 소득이 올라서 수요량이 20이 늘었대요. 그러면 10 줄고 20 늘었으니까 10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뭐라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 자, 5번은 수요량에 대한 정의니까 뭐 문제되지 않고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이 문제는 틀렸더라도 4번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가격 변화에 의한 건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아닌 나머지 요인에 의한 것을 수요의 변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풀려고 했는데 또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몇 개냐? 뭐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왔으면 쉽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문제 내면서 부부싸움을 좀 심하게 했나 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봐. 자, 볼게요. 일단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자, 수요죠.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럼 수요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유형이라 그랬죠. 먼저 수요량의 변화 제껴야죠. 자, 얘가 주택이니까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건 수요량의 변화니까, 자, 일단 기억, 주택 가격이 하락하든 증가하든 이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야, 주택 가격 줄었으니까 수요량 증가지라고 하면서 기억 동그라미 치는 순간 그냥 틀린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자, 기억 제끼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요를 얘기했으니까 공급을 제껴야 돼요. 자, 얘는 수요량의 변화를 먼저 제끼고, 두 번째 수요니까 공급과만 관련 있는 거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원자재 또는 생산 요소의 가격, 이 가격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건 공급자가 하는 일이고, 자, 그 다음에 생산 기술 나와도 당연히 생산이니까 이건 공급자고, 공급자 수가 나와도 당연히 공급자예요. 딱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산 기술이니까 생산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과 관련된 거고, 여기는 공급자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급과 관련된 거고, 자, 생산 요소면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얘기해요. 얘가 이 단어와 똑같다는 것만 충분히 인지하면 돼요. 자, 이 세 개는 공급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럼 공급 관련된 거 제끼면 디귿이 원자재 가격이죠. 자, 얘는 제껴놓고, 자, 그 다음에 수요가 이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니은에 가격 상승이 했다가 아니라 기대했대요. 그럼 수요의 변화 맞죠? 자,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대요. 그럼 현재 가격이 어떻다? 현재 가격이 낮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는 거죠.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럼 니은은 맞고, 자, 리을에 대출 심사 조건이 강화됐대요. 그럼 대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수요가 감소죠. 자, 얘는 틀렸고, 자, 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 맞고, 자, 지역 인구가 증가했대요. 수요 증가 맞겠죠. 답은 그래서 3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유형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풀 때마다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수요 곡선을 이동시켰다. 그럼 수요의 변화니까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를 제껴라. 두 번째 수요를 얘기하니까 공급과 관련된 걸 제껴라. 나머지 중에 수요가 증가냐 감소냐 따질 때, 자,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다 이해되는데
가격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거나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면 현재 가격은 낮은 거고 하락할 거라고 예상한다면 현재 가격은 높은 거예요. 그럼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문제 뭔가 좀 그러게요. 심하게 다퉜어요. 출제자가. 자, 볼게요. 함수가 두 개를 주고서 자, 얘가 QD 수요 함수고 얘가 공급 함수예요. 자, 그러면 균형이라고 나왔으니까 균형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균형일 때는 가격도 똑같고 양도 똑같죠. 자, 그럼 얘 수요량 공급량인데 얘와 얘가 똑같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얘와 얘도 어떻다?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푸는 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잘 못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서 이항 정리를 하면 넘기면 450 나올 거고 넘기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건 알고 있을 거고 2분의 1 더하기 얘는 0.5죠. 0.5 얘는 1이니까 1.5라고 해도 되고 2분의 3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를 못 알겠다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연습을 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자, 그러면 2분의 3 또는 얘를 1.5니까 나누기를 하든지 계산하면 곱하고 나누든지 하면 P는 300이 나와요. 자, P가 300이니까 편한 거에다가 하나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300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200이 나오겠죠. 얘나 어떻다? 똑같아요. 여기다 집어넣든 어차피 양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 집어넣으면 Q는 200이 나왔어요. 그럼 가격은 300이고 균형 거리량은 200이니까 자,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고 자, 기울기를 구할 때 이걸 탁 떠올려야죠. 1P는 네모 Q가 얘가 기울기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기울기 크기예요. 우리 학계론에서 사용할 것은 기울기의 크기 절대값을 쓰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부호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떼고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P는 네모 Q가 기울기 크기를 얘기하고 이걸 어디다 썼냐면 숱한 공기에서 썼어요. 그러면서 탄력성은 수요가 크고 기울기는 공급이 크면 무슨 형? 수렴형이다 라고 거미집인을 쓰려고 이제 공부했던 건데 자,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래요. 일단 공급 한번 볼게요. 공급 QS는 P는 P-10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기울기를 찾을 때 숫자 떼고 부호 떼고 그랬어요. 자, Q는 그러면 P죠. 1P는 1Q죠. 그럼 공급함수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예요. 자, 그래서 1 찾고 답은 2번이다라고 체크하면 좋았는데 혹시나 이거 의심스러워도 시간은 좀 걸렸겠지만 한번 볼게요. 수요에 보니까 2분의 1 P 350 마이너스 2분의 1P라고 나왔어요. 자, 숫자 떼고 원래는 부호를 안 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이렇게 오른쪽이 높아지면 이건 양수값의 기울기고 오른쪽이 내려가면 이건 음수값의 기울기예요. 또 내가 이 기울기를 왜 음수 양수냐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 자, 그냥 어찌됐거나 자, 기울기의 크기만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 크기를 부호 떼고 자, 그러면 Q는 2분의 1P인데 1P는 네모 Q로 바꿔야 되니까 2를 어떻게 돼야 돼요? 넘겨야 되겠죠? 맞아요? 양변에 2를 곱하든지 그럼 이 Q는 P가 나오죠. 자, 그러면 수요함수에 얘는 수요함수니까 수요함수의 기울기의 크기는 2인데 수요는 오른쪽에 내려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건 마이너스 기울기고 오른쪽 올라가 있는 건 플러스 기울기예요. 그래요.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게 플러스 2가 기울기 크기고 마이너스 2가 기울기를 얘기하는데 이걸 알고 모르고가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의 크기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P는 네모큐를 바꿀 때 숫자 떼고 부호 떼고 나머지 중에서 1P는 네모큐, 1P는 이 네모가 1이고 숫자 떼고 부호 떼고 이걸 1P는 P는 네모큐로 바꿨을 때 이게 기울기 크기를 의미한다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좀 마음이 허해요. 우리가 탄력성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나 뭔가 탄력성에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거. B가 더 그렇게 공부했는데 무조건 나와요. 이 출제자님만, 이 교수님만 딱히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한 거고. 자, 7번에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럼 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네? 단위 탄력적은 우리가 탄력성을 얘기할 때 가격에 대한 탄력성, 그냥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고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가격 %분의 수요량 이렇게 쓰는 것을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만약에 가격이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딱 10% 변했다. 그럼 얘를 단위 탄력적. 10% 변했는데 10%보다 적게 변했다. 비탄력적. 10%보다 많이 변했다. 그러면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걸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보다 작다라면 얘는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전체 임대료 수입이 총 수입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게 있죠. 비가 더, 그 다음에 고가, 그 다음에 부담이 크다. 이거였어요. 자,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더 변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 찾아야 할 건 이거예요. 고가일수록 유리하더라. 총 수입이 고가일수록 유리하더라. 가격을 어떨수록 높일수록 유리하더라 해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을 높이는 게 고가 전략이 총 수입 면에서 유리하더라. 자, 여기서 쓰는 건 조세 부담이죠.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이 크다예요.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이 크다. 자,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변하고 거래량은 덜 변한다라는 게 있었고 균형점 이동과 관련되어서 두 번째가 총수입은 비탄력적일수록 고가 전략이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더라. 증가되더라. 총수입이. 세 번째 조세 정책에서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더라. 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지금까지 29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이 없었어요. 비가 더 고가고 부담이더라. 이게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세 문제도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암기코드 외워서. 자, 그러면 비탄력적이면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고가일수록 수입이 증가한다. 유리하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 맞아요? 네. 자, 가구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2% 증가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니까 소득분의 수요량. 자, 이런 식을 쓰죠. 10분의 얘가 2%니까 0.2. 맞죠? 아무 문제 되지 않고. 세 번째. 자, 머릿속에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비가 더 고가 부담. 제가 생각하기에 학기론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중요해요. 두 번째 정도로. 첫 번째 중요한 게 혹시 뭔지 뭐 그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첫 번째가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외부 환경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역 분석, 지역화, 국지화, 지역이란 단어 나오고 부인,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합, 적합의 원칙. 일단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고 한 두 번째쯤 중요한 암기 코드예요.
자, 지금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죠. 제가 이 문제를 한 4번 정도 풀어봤어요. 딱 풀어봤을 때 물론 이제 난이도가 매우 높고 난이도 조절이 안 돼 있어요. 실제 시험은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계속 풀게 하면서 난이도 조절을 하고 평균 점수를 잡아놔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본고사를 내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1시간 내에 풀기에 거의 불가능하고 난이도가 다 중간 이상을 넘어서 문제들만 섞여져 있어요. 기초 문제가 거의 없어요. 기초 문제는 2-3문제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꼭 해설 강의를 들어보라고 한 얘기가 앞으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더라. 점수는 상관하지 말더라도 3번에 빌라와 아파트가 대체제인 경우 빌라 가격이 2%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교차 탄력성 나왔어요. 뭐 이제 배운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자, 아파트의 수요는 당연히 수요예요. 자, 중요한 건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이라 나왔죠. 근데 원래 교차 탄력성에 대한 정의는 A, 가격에 대한 B,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교차 탄력성 나오면 시험 문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3년 연속으로 교차 탄력성이 답이 되고 있어요. 나오면 이 정의를 떠올려야 돼요. A 가격에 대한 B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식을 A 가격분의 B 수요량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이거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근데 출제될 때는 얘가 생략하고 나올 수 있더라 했어요. A 가격에 대한이란 말이 생략하고 나오면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자, 교차 탄력성에 대한 지문에서 자, 수요는 빼버린다고 치더라도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는데 앞에 원래 하나가 더 나와야죠. 뭐가 나와야 돼요? 다른 재화니까 빌라 뭐에 대한? 빌라의 가격에 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뭐분의 뭐? 빌라 가격분의 아파트 수요량을 써야 돼요. 자, 빌라 가격은 얼마? 빌라 가격이 2% 상승했죠. 2% 상승했고 상승했으니까 플러스를 써도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수요량이 1% 증가했죠. 플러스 1% 쓰면 얘는 0.5 이렇게 0.5이다 맞는 얘기죠. 자, 어찌됐거나 제가 플러스면 대체제고 마이너스면 보완제라고 하는데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직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 그랬어요. 대체제다 보완제다라는 거 중요한 건 수요의 방향이 반대면 대체제 같은 방향이면 보완제 이걸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니까 이게 더 중요한 얘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새롭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문제 풀 때 제가 따로 방법을 얘기해 줄 테니까 어찌됐거나 0.5는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외웠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세, 수, 주장, 비싸, 용. 이 용이에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양한 거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걸 용도 용용이 안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하여간 용도 전환이 가능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이게 탄력성이 커지는 조건이에요. 자, 세자는 세분화할수록 숫자는 수요가 공급보다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크고 주자는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크고 장자 단기보다 장기에 수요 공급이 다 탄력적이에요. 비싼 재화인 사치품일수록 비싼 사치품이 탄력적이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이에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는 말은 용도가 다양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전환해야 다양해지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이렇게 중요한 지문들이 그냥 답도 아닌 지문 하나로 해석한다는 게 사실 좀 허무할 수 있는데 실제 문제는 안 그래요. 자, 5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보니까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고 얘는 아파트의 대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아파트의 대안이 아파트의 뭐에 대한 가격에 대한해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아파트의 가격을 집어넣고 다세대의 수요량을 집어넣으면 자,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 16%. 그 다음에 다세대의 수요량이 얼마? 8. 자, 그러면 얘는 얼마? 0.5죠. 자, 그래 0.25가 아니라 0.5다예요. 틀렸고. 자, 다세대 대체제다. 자, 대체제냐라고 물으면 항상 기준이 뭐다?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아니라 수요의 방향이 반대면 대체제, 같은 방향이면 보완제죠. 자, 그러면 수요 찾아볼게요. 자, 아파트 수요량이 나왔어요. 4% 감소했죠. 아파트 수요가 감소했는데 다세대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자, 무슨 관계다? 대체제다예요. 대체제는 건 맞고, 근데 0.25가 아니라 0.5라고 나와야죠.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자, 이런 문제풀이를 언제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뭐 느낌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딱 문제를 보는 순간 뭔가 풀어야 되는 게 2번도 계산해야 돼요. 맞죠? 3번도 계산해야 돼요. 5번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1번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아래에서부터 올라온다?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출제자 중에 10명 중에 9명은 하나하나씩 계산해야 되는 지문이 있다라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에 주로 넣어요. 물론 복불복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유리해요.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겠죠? 풀어봤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근거도 없이 뭐 여러분을 현혹시키려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4번, 5번의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모든 지문들을 하나씩 구해야 된다 그러면 1번부터가 아니라 5번부터 풀어오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이더라도 5번부터 접근해가지고 이거 교차 탄력성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안다면 계산 하나 하면 정확히 0.5와 0.25가 다르니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